우리 시어머니는 인자하고 점잖고 정말 법 없이도 사실 분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대개 시집에 시만 붙어도 뒷골이 당긴다고 하는 며느리들 많으시죠. 그런데 전 정말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군림하거나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 어떤 일도 저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법이 없으셨어요. 시집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며느리인 저를 존중해 주셨고 항상 제가 원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시어머니의 사랑만 받거나 요구한 적은 없었어요. 저도 받은 만큼 항상 진심으로 잘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우리처럼 잘 지내는 고부간은 없다고 다들 부러워해요. 정말 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말은 정말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에요. 네가 잘하니까 그런 거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 아니냐. 나도 정말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남들이 들으면 좀 오글거릴 수도 있겠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입에 달고 삽니다. 우리에게 이 말은 거의 인사나 마찬가지라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하루라도 그 말을 빼먹으면 허전해서 못 산답니다. 그래서 전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편했어요. 친정엄마가 좀 아프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어떤 며느리가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편하다고 말을 하겠어요. 심지어 전 친정엄마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시어머니께는 술술 털어놓게 될 정도로 그분이 막역하게 느껴졌고 제 인생에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좋으신 분이에요. 남편과 갈등이 생겨도 전 제일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일러 바친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못 살겠어요. 누가 술을 완전히 끊으래요? 그저 적당히 좀 마시자고 그렇게 말해도 도대체 안 들어먹어요. 글쎄 어제도 완전 고주망태가 돼서 와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들었다가 경비 아저씨가 데리고 왔어요. 저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아니 그놈이 또 그랬단 말이야? 아휴 알았다. 내 이놈을 당장 혼쭐을 내줄 테니까 넌 마음 풀어. 속상해도 밥 거르지 말고 아프면 나만 손해야.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돌아서면 남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건강해야 한다. 이렇게 제 역성을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제가 시어머니를 안 좋아하고 존경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남편도 기억 못하는 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이 늘 챙겨주셨어요. 워낙 손재주가 좋으시고 평생 미용 일을 하셔서 그런지 섬세하고 굉장히 세련되셨어요. 그리고 항상 제 전담 미용사는 시어머니셨답니다. 우리 해숙이는 이마가 도톰하니 이쁘니까 앞머리 좀 치고 목도 길고 가느니까 쇼커트 한번 해볼까? 오드리 헵번 저리 가라 할 텐데. 일명 시어머니표 오드리 헵번 스타일은 제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야 해숙아, 여기 와서 이거 한번 입어봐. 엄마가 너 가디건 하나 떴어. 아유, 대충 눈짐작으로 한 거라 품이 맞나 모르겠네. 우와, 딱 맞아요. 너무 예뻐요. 색깔도 제가 좋아하는 그린색이네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가디건은 제 결혼기념일 선물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직접 꽃시장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꽃들로 꽃다발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틈틈이 케이크 굽는 법을 배워서 저를 위한 생일 케이크를 근사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때마다 전 분에 넘치도록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감동받고 울고 행복해 웃으면서 말 안 듣는 남편에 대한 미움도 털어버리면서 버텼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그렇게 훌륭하신 시어머니를 만난 거라고 부러워 죽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하고는 성격도 안 맞고 식성도 다르고 잠버릇까지 제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남편은 코를 고는 것은 물론 이도 갈고 얼마나 험하게 자는지 옆에서 도저히 잘 수가 없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하고는 다 부딪혔지만 참 희한하게도 시어머니하고는 성격도 잘 맞고 식성도 잘 맞고 심지어 개그 코드도 맞는 거 있죠. 제가 시어머니 미용실 가게 바로 옆에서 커피점을 하는데 매일 아침 어머니께 제일 먼저 내린 커피를 배달해드리면 그거 한 잔에 세상 근심 다 잊으신다고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소박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아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전 많은 것을 배우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참 깊어졌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는데 항상 같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께 오늘은 집에 가서 드실 건지 배달 음식을 시킬 건지 여쭤보려고 갔더니 미용실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생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바로 옆 가게라서 어디 가시면 항상 어디 간다고 말을 하시는데 그날따라 참 이상했어요. 처음엔 화장실이나 근처에 볼일을 보러 가신 줄 알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상가 근처로 어머니를 찾아봤는데도 안 보이셨어요. 그렇게 지나가는 길에 옷가게 사장님이 문득 저에게 손짓을 하시는 겁니다. 사장님 왜요? 저에게 뭐 할 말 있으세요? 아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 글쎄 그쪽 시어머니 말이야. 요즘 뭐 이상한 점 없었어? 아니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유,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휴.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남자 옷을 잔뜩 사갔다는 겁니다. 속옷부터 티셔츠에 바지에 심지어 잠옷까지 아주 풀세트로 사갔어. 그래서 난 처음엔 아들 주려고 그러나 싶었지. 근데 내가 자기 남편 치수 다 알잖아. 그 치수가 아니라니까. 엄청 큰 치수로 사갔어. 디자인 그런 것도 젊은 취향도 아니고. 정말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자 옷을 살 일이 없었거든요. 남편 옷은 제가 다 사주는데 그렇다고 옷가게 사장님이 없는 말을 지어내실 분도 아니고 그냥 아는 분의 선물이라면 간단하게 티셔츠나 양말 그런 종류를 살 텐데 속옷에 잠옷까지 샀다고 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기 시어머니, 혹시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네? 남자친구요? 그래. 시어머니 아직 70도 안 되셨는데 그럴 수 있지. 요즘 60대는 노인 축에도 못 껴. 그리고 시어머니는 보기에도 아직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예쁘고 그러시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리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워낙 금슬이 좋으신 것도 있었지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홀로 남편을 키우시면서 단 한 번도 한눈을 파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사신 분인데 하면서도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제라도 좋은 분을 만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묘하면서도 이해가 되면서도 복잡했어요. 어머니 말이야, 평생 당신 키운다고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좋은 분 만나 연애도 좀 하시고 여생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언젠가 한번 제가 지나가는 말처럼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글쎄 쌍심지를 뜨고 꽥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이혼하니?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오히려 엄마 고생만 하셔. 그냥 이대로 우리 효도 받으시면서 사시는 게 나아. 당신 괜히 그런 말로 엄마 부추기지 마라. 아이고, 내가 부추긴다고 그러실 분이야? 암튼 저 엄마 바라기.
남편은 남자친구 남자만 나와도 질색팔색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설령 좋은 분이 구애를 한다고 해도 외면하실 분이셨어요. 그런데 남자 옷을 그렇게나 잔뜩 사가셨다고 하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여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셨고 우리 집과는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서로 비밀번호도 다 공유하는 사이라 전 거리낌 없이 항상 시어머니 댁에 들락거렸습니다.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정돈된 집 그 자체였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남자용품이 있나 싶어서 화장실에 가봐도 어머니 칫솔 하나만 있고, 서랍장을 열어봐도 남자 면도기 같은 것도 없고, 물론 남자 속옷이나 옷도 안 보였습니다. 다만 조금 이상한 게 있다면 반찬통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정도였어요. 혼자 사시는 양반이 저렇게 많은 반찬통이 왜 필요한지 의아했습니다. 물론 우리 집에 반찬을 해서 갖다 주시기도 하지만 고작 서너 개 정도면 되는데 얼핏 세어봐도 10개는 넘어 보였어요. 정말 반찬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갖다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가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쪽에 갖다 주는 거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한 달에 한 번 미용실이 쉬는 날이 되면 항상 복지시설에 가서 미용봉사를 하셨는데 아마 그곳에 계시는 분들에게 주려고 남자 옷을 사신 듯 했어요. 반찬통도 그분들에게 음식을 해서 갖다 주시는 듯 했고요. 그럼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데 하며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우연히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어머니 하고 부르려는 순간 갑자기 골목을 꺾어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까? 그 골목 쪽은 모텔 골목인데 순간 머리가 띵해지면서 이건 뭘까 하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애써 마음을 진정하고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뒤를 밟았어요. 손에 뭔가 잔뜩 사들고서 어머니가 들어가시는 곳은 바로 장미 모텔이었습니다. 전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 모텔이었어요. 당장 따라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이상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마음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뭐 아직 70도 안 되셨는데 연애할 수 있지. 그럼.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거 남편이 알면 난리 부르스를 칠 텐데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교차되면서 골치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도 시어머니는 정확하게 아침 7시에, 점심 12시에, 저녁 7시에 그 모텔에 갔습니다. 하루 3번. 와, 이건 정말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말인데 제 고민은 점점 깊어지기만 했어요. 야, 요즘 100세 시대야. 시어머니 건강하신데 뭐가 고민이야? 아직 70도 안 되셨잖아. 요즘 60대는 청춘이야, 청춘.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응원해드려. 홀로 되신 친정엄마가 몇 년 전 재혼한 친구가 있어서 고민 상담을 했더니 무조건 열렬히 지지하라는 겁니다. 저는 원래 처음부터 시어머니 편이니까 당연히 지지를 하지만 남편의 반응이 걱정이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가 정말 사랑하는 분을 만나셨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두 분을 맺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모텔에 계신 걸 보니까 경제적으로 형편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해드릴 수 있었고 또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시니까 노후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았어요. 드디어 전 남편에게 비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 친구 미자 어머니 말이야. 미자? 그 친정엄마가 재혼했다는? 그래. 친정엄마가 재혼하시고
그렇게 두 분이 금술이 좋으시대. 글쎄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셔서 늘 같이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시는데 와, 그렇게 보기 좋대. 뭐 100세 시대에 마음 맞는 분들끼리 같이 사시면 좋긴 하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어머니 말이야. 우리 어머니도 좋은 분 만나서 지금이라도 행복하시면 좋잖아?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어?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는 안 돼. 아니, 왜 어머니는 안 돼? 당신 좀 전에 좋은 분 만나면 좋다면서. 그건 다른 사람 얘기고. 우리 엄마는 안 돼. 참 황당하고 어이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우리 어머니만 안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우리 남편은 갑자기 뭔가 눈치를 채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혹시 이 엄마 남자 생겼어? 어? 아니,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뭐가 있긴 있다는 말이네. 남편은 갑자기 흥분을 하더니 그 길로 어머니 집에 달려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이왕 이렇게 된 일, 그냥 다 오픈하고 어머니 부담을 덜어드리자고 생각하고는 남편을 데리고 장미 모텔로 갔습니다. 남편은 모텔이라는 단어만 말해도 이미 경기를 했어요. 제발 흥분 좀 하지 마. 어머니도 어머니이기 전에 여자야. 엄마는 엄마지 무슨 여자야. 어머, 이 남자 정말 안 되겠네. 당신 그렇게 어머니한테 너무 집착하는 거 그거 병이야 병. 전 가능한 남편을 자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가 그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뭔가 또 잔뜩 사들고 들어가시는데 이미 눈이 돌아가 버린 남편은 당장 어머니를 쫓아가서 모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엄마, 여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봐요, 엄마. 깜짝 놀란 어머니가 내다보셨는데 남편은 바로 문을 열고 쳐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우린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건 예상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우선 어머니 인생부터 알아야 합니다. 정말 구구절절 불행의 연속이었던 그 시간들을 전 결혼하고 어머니에게 틈틈이 들었을 때마다 매일 눈물바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살아온 얘기는 소설 10권도 모자랄 겁니다. 그 처절한 여인의 인생 얘기를 제가 굳이 하려는 이유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서 저라도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우리 어머니 위로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은 지화자이십니다. 우리가 그저 신나서 부르는 지화자 좋구나 할 때의 추임새처럼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살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 같긴 한데 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암튼 이름은 그랬어요. 그 시절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였겠지만 어머니 역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는 일하는 날보다 술을 마시고 도박하는 날이 더 많았죠. 대신 친정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서 행상을 다니셨답니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친정엄마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끼니 때 따뜻한 밥은 고사하고 식은 밥 한 그릇도 먹지 못한 채 자식들을 위해 고생을 하셨대요. 하지만 어느 겨울날 행상 나갔던 어머니는 혈압으로 쓰러져 그 길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겨우 15살이었고 아래로 10살 된 여동생과 5살 된 남동생이 있었대요. 한겨울날 객사한 친정어머니는 몸이 얼어서 장의사가 시신을 염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하더래요. 장례식이라는 것도 없이 그저 공동묘지에 친정어머니를 묻고 왔는데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 주정을 하면서 동네 선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난리가 났대요. 마누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자식들이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도 관심 없이 오직 눈만 뜨면 술을 마셨고 돈만 생기면 도박장으로 달려갔으니 시어머니는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지긋지긋했답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했다. 아버지만 없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도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 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으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그 말이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는 자책에 빠졌고 연달아 부모님을 잃은 깊은 슬픔 속에 삶의 의지마저 꺾여버렸죠. 하지만 남겨진 두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마음을 추스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중학교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었고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다 하려고 시장에도 나가보고 동네 아줌마들한테도 일거리를 알아보고 다녔답니다. 이웃 어른들은 어머니도 아직 어린데 더 어린 두 동생을 기르는 건 힘들다고 하더랍니다. 새들어 살던 집의 주인 아줌마는 막내 동생만이라도 부잣집에 입양을 보내라고 했죠. 절대 안 돼요. 우리 동생들은 무조건 제가 기를 거예요. 무슨 수로 네가 길러. 그러다가 셋 다 굶어 죽기 딱 십상이지. 화자야, 그냥 막내는 보내라. 막내라도 좋은 데 가서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직 어려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고 좋은 양부모 만나서 그저 친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하는 게 동생 위하는 길이야. 마침 아줌마가 잘 아는 분이 네 동생 얘기했더니 입양하고 싶대. 아주 좋으신 분들이야. 집도 부자고. 주인 아줌마는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하신 말이지만 처음엔 정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셨답니다. 하지만 당장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대요. 시어머니는 배가 고프면 그냥 수돗물이라도 잔뜩 마시며 참을 수 있었지만 어린 동생들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더랍니다.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막내를 업고 동네 한 바퀴 도는데 어디선가 고기 굽는 냄새가 나더래요. 우리 승원이 고기 먹고 싶어? 나 맨날 고기 먹고 싶어. 그럼 맨날 고기 먹을 수 있는 집에 갈까? 갈래. 그렇게 어머니는 막내를 부잣집에 입양 보내기로 하셨답니다. 그게 동생을 위해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여동생에게도 이해를 시켰대요. 막내가 입양 가기 전날 셋은 부모님 산소에도 다녀왔고 나란히 손을 잡고 잠을 잤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게 마지막이지만 막내가 부디 누나들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정말 양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도하면서 보냈대요. 다음날 양어머니가 왔는데 고기 먹으러 간다는 말에 막내는 뒤도 안 돌아보고 양어머니 손을 꾹 잡고 갔답니다. 한 번쯤 돌아볼까 싶어서 내내 대문간에 서 있었지만 막내는 뭐가 그리 좋은지 팔짝팔짝 뛰면서 멀어졌대요. 시어머니와 여동생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다가 눈이 퉁퉁 붓고 목이 다 쉬어서 그대로 지쳐 잠이 들 정도였답니다. 그 양어머니라는 분이 고기와 쌀을 주고 갔는데 밥을 짓고 고기를 구워 여동생과 마주 앉아 한 숟가락 먹다 말고 또 둘이 대성통곡을 했대요. 마치 남동생 팔아서 쌀밥 먹는 것 같아서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언니, 우리 좋은 생각만 하자. 우리 승원이 거기 가서 잘 살게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자. 우리도 이제 울지 말자. 그때부터 어머니는 남은 여동생을 잘 보살피면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한다고 이를 악물었대요.
딱한 사정을 아시는 동네 분들이 여러모로 도와주셨답니다. 식당 아줌마는 청소나 설거지를 하면 밥과 반찬을 주셨고, 세탁소 아저씨는 세탁물을 배달하면 건당 얼마씩 쳐주었대요.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은 자전거를 탈 줄 몰라서 못했는데, 걸어갈 수 있는 곳만 배달하고 비록 적은 돈이지만 매달 받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모두의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고 여동생 학교도 보낼 수 있었대요. 시어머니는 가족에게 생긴 비극은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하셨고 정말 억척스럽게 돈을 버셨답니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날은 제법 먼 곳의 농장에서 일을 해주기로 한 날이었답니다. 농장까지 거리가 있어서 새벽같이 준비해서 나가려는데 이상하게 여동생이 일어나지를 못하더래요. 이마에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해열제를 챙겨주고 다시 가려는데 가지 말라고 붙잡더랍니다. 언니, 오늘은 안 가면 안 돼? 경자야, 언니 돈 많이 벌어서 올 거니까 밥 차려놓은 거 먹고 해열제 먹어. 알겠지? 언니, 나 많이 아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니가 돈 벌어온다고. 돈 있어야 너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거 아니야. 언니 가고 나면 일어나서 꼭 밥 먹고 약 먹어. 그게 동생과의 마지막이었답니다. 동생이 너무 아파하니까 잠깐 망설였지만 그날 농장 일은 시간당 다른 곳에 비해 일당이 많았기 때문에 갔대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여동생이 좋아하는 치킨을 사들고 돌아왔는데 이미 동생은 싸늘히 숨져 있었답니다. 열이 펄펄 끓다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혼자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동생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또 치며 울었답니다. 그저 돈 벌 욕심에 아프다는 동생을 남겨두고 갔던 자신에 대한 분노와 동생에 대한 미안함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대요. 여동생을 화장하여 부모님 산소 가까운 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고는 그곳에 뿌렸답니다. 날마다 거기 찾아가서 울고 또 울다가 돌아오는 길, 끝내 정신을 잃고 쓰러졌죠. 며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으니까 탈진을 하고 말았답니다. 깨어보니 어느 외딴 집이었대요. 부모님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있던 외딴 집이었답니다. 그곳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는 남자가 있었죠. 남자는 우연히 어머니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와서 간호를 해주었고요. 어머니는 자신을 살려준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남자의 어린 아들이 엄마 하면서 달려와 그대로 품에 안기더랍니다. 이거 미안해요. 우리 애가 태어나서 엄마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자라서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때 무슨 운명 같은 것을 느꼈답니다. 어린 것이 내 품에 꼭 안기는데 입양 보낸 남동생 생각도 나고 죽은 여동생 생각도 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갈 때가 정해질 때까지 당분간 거기서 살면서 남자의 어린 아들을 돌봐주기로 했답니다. 남자는 공사 현장에 일을 하러 다녔대요. 평소에 일을 나가면 아랫마을 어르신에게 아들을 부탁했는데 어머니가 온 뒤로는 아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어서 무척 안심했고 고마워했죠. 어머니는 살림도 야무지게 했습니다. 다 기어러가는 집을 날마다 쓸고 닦아서 윤이 반짝반짝 나게 만들었고 묵은 빨래며 입을 호청도 일일이 뜯고 삶고 햇볕에 뽀얗게 말려서 새로 입히고 밥이며 반찬이며 못하는 게 없었죠. 화자행 덕분에 우리 애도 훨씬 밝아지고 집도 깨끗해지고 나는 무척 고맙고 좋긴 한데 그래도 화자행이 마냥 여기 이렇게 살 순 없으니까 언제든 가고 싶을 때는 가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괜히 우리 애 때문에 맘 걸려 하고 그러지 말고. 네,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씀드릴게요. 그때 남자는 30이었고 어머니는 18살이었답니다. 남자는 고아로 자라나 어려서부터 세상이 온갖 풍파를 다 겪었고 겨우 한 여자를 만나서 함께 살게 되었지만 아내가 아들을 낳고 암으로 죽었대요. 손 쓸 틈도 없었고 돈도 없어서 치료 한 번 받게 하지 못한 게 평생 한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고스란히 아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남자는 슬퍼할 새도 없이 어린 아들을 안고 살아내야 했대요. 남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시어머니는 자기 인생만큼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연민이 느껴지더랍니다. 남자는 조금씩 마음속에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언제든 가고 싶을 때 가라고만 했대요. 거기서 2년이 지나고 20살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떠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죠. 원래는 2년만 있기로 했는데 이제 아이와 너무 정이 들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답니다. 아저씨, 저 여기서 그냥 살게요. 제어 엄마 하면서 그냥 살게요. 그건 아니야, 화자야. 넌 아직 결혼도 한 번 안 했는데 그건 아니야. 아저씨도 저 좋아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여동생 같아서 그런 거지. 너하고 나하고 12살 차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남자는 애딸린 호라비에다 12살이나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시어머니가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분명 서로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남자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매몰차게 거절했고 곧 짐을 싸서 내보냈답니다. 애가 잠깐 잠든 사이 어서 가라고 내쫓는데 안 가겠다고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시어머니는 발길을 돌려야 했죠. 애가 깨어나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울까.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대요. 억지로 쫓겨서 읍내로 온 시어머니는 일부러 멀리 가지 않았답니다.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분명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우연히 미용 보조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어느 미용실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읍내 병원에 아들을 데리고 온 남자와 마주쳤답니다. 아들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겨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오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쳐다보고 남자도 더는 아들을 떼어낼 생각도 못한 채 돌아서서 참았던 울음을 흘렸답니다. 시어머니가 가고 난 뒤 아들은 밥도 먹지 않고 보채면서 울기만 했고 급기야 온몸에 알 수 없는 두드러기까지 나서 병원에 왔다가 시어머니와 딱 부딪혔던 거랍니다. 어머니는 또 한 번 운명을 느꼈대요. 아들은 이제 절대 안 떨어지겠다고 시어머니 손을 잡고 놓지를 않았죠. 그렇게 어머니는 외딴 집으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재호 잠들면 그냥 가요. 이젠 아무리 쫓아내도 절대 안 가요. 전 여기서 재호 엄마하고 살 거예요. 재호하고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저 쫓아내고 싶으면 아저씨가 나가세요. 재호 엄마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알고 그래요? 왜 몰라요. 아저씨하고 결혼하겠다고요. 남자는 한참 말없이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못하는 자신에게 이처럼 과분한 사람을 보내주신 신에게 감사하면서도 겁이 났다고 훗날 고백하더랍니다.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네, 절대 후회 안 해요. 아저씨와 재호만 있으면 전 돼요. 둘은 고작 읍내 사진관에 가서 결혼사진 한 장 찍고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하고 아들 재호와 셋이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답니다. 하지만 그날이 정말 행복했다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과묵하지만 참 자상한 분이셨대요.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말만 하면 무엇이든 뚝딱뚝딱 다 만들어 주셨답니다. 식탁이 필요하다고 하면 식탁을, 의자를, 화장대를 못 만드는 게 없었대요. 시어머니는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시아버지는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둘은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었죠. 시아버지는 하루빨리 벌레도 많고 뱀도 나오는 외딴 집에서 벗어나서 아내와 아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을 하러 다니셨대요. 아들 재호가 10살이 되고 결혼한 지 7년째가 되던 날, 드디어 소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대요. 시어머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가지게 되었고 처음으로 겨울에 물올 걱정 안 하고 보일러 고장날 걱정 없이 살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그때 시아버지는 전기나 수도 등 소규모 공사를 해주는 업체를 열었는데 사무실 한편에 어머니의 미용실도 마련해 주었대요. 부부는 아들을 학교 보내고 난 뒤 나란히 출근을 했고 시아버지가 일을 하러 가면 시어머니는 미용실에서 일을 했죠. 크게 돈을 벌지는 못해도 세 식구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 벌었고 하루하루 무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그저 감사한 세월이었답니다. 그때가 내 인생 최고의 날들이었어. 정말 행복했단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최고의 날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날들이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고 그 기억만으로 나머지 인생을 버티셨다고 종종 회고하셨습니다. 항상 행복과 불행은 동시에 오는 법이었죠. 어느 날 지방 공사 현장에 일을 나갔던 시아버지는 밤늦게 돌아왔고 다시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해서 그냥 가게에서 쪽잠을 자게 되었답니다. 괜히 집에 가면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울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날 밤 상가에 큰 불이 났고 피곤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있던 시아버지는 결국 불 속에서 시커멓게 탄 채 발견되었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아니 세상이 통째로 사라지는 두려움보다 더한 고통이 밀려왔답니다. 너무나 자상했고 오직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온 남편이었는데 왜 신은 그렇게 모질게 데려가셨는지 원통하고 원통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너무 숨이 막혀서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답니다. 그래도 아들과 함께 살아야 했기에 시어머니는 마음을 다잡으려 이를 악물었죠. 도저히 그곳에서는 시아버지 생각이 나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사를 갔답니다. 전혀 낯선 곳에 가서 방이 딸린 미용실 가게를 얻어 새 출발을 했죠. 시아버지가 그랬듯 이제 자신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비록 배 아파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소중한 아들이었기에 시어머니는 남은 모든 시간들을 오직 아들을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버틸 생각이었대요. 아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가끔은 입양 보낸 남동생 생각이 나기도 했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를 했대요. 아들 재호는 잘 자랐고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크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4년제 대학에 무난히 들어갔고 대학교 2학년을 마친 뒤 군입대를 했고 다시 제대 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 7년의 세월도 후딱 지나갔대요. 그 무렵 저는 남편보다 시어머니를 먼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일찍 철이 들었고 고등학교를 마친 뒤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됐어요. 친정엄마는
어떻게든 등록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 친정엄마가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게 싫었어요. 전 어느 호텔 커피숍에서 5년 정도 일을 했고 거기서 돈을 모아서 드디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 카페가 바로 시어머니 미용실 옆 가게였어요. 이웃사촌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와는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도시락을 싸오셨는데 젊은 사람이 착실하다면서 제 도시락까지 같이 싸오셨어요. 아니, 괜찮은데 매번 이렇게 도시락을 싸오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럼 밥 먹고 맛난 커피 공짜로 주면 되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사장님 도시락에 비해 너무 약소해서요. 약소하긴, 아가씨가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우리 가게 앞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또 다른 찻집은 그냥 원두가루 파는 걸 쓴다는데 아가씨는 직접 원두를 배합하고 볶고 갈고 내리고 그 정성이 얼마나 가상하고 기특한데 난 아침마다 그 커피 냄새가 너무 좋아서 또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런 평화롭고 행복한 기분을 매일 선물해 주는데 뭐가 약소해요. 참 다정하고 인품 훌륭하신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런 분 며느리는 참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시는 친정엄마를 위해서 직접 집에 방문해서 어머니 머리를 잘라주시고 염색도 곱게 해주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 말벗도 대어드리면서 이런저런 인생 사는 얘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미용실 사장님 같은 분은 또 없을 거야. 어쩜 그렇게 따뜻하고 인품도 좋으신지. 아야, 네가 그런 분 딸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친정엄마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분으로 인정받으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당신 자체가 진심으로 대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느끼게 된 거죠.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것도 사실은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다행인 것은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결혼하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사돈이 된다고 얼마나 좋아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시든지 지금도 눈에 선해요. 사돈어른, 우리 딸이 사돈어른 며느리가 되는 게 너무 기쁩니다. 이제 제가 우리 딸 맡기고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휴, 가긴 어딜 가세요. 저랑 오래오래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면서 오래 사셔야죠. 제가 결혼하고 딱 석 달 뒤, 친정엄마는 참 평온한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는 상주로 정신이 없던 저를 대신하여 장례식장에 온 손님들을 일일이 대접하고 맞이하시면서 정성을 다해 사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주셨어요. 전 시어머니를 한 번도 시어머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친정엄마 그 이상으로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믿기 어렵겠지만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린 고부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엄마와 딸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전 어머니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다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존재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미용실을 잠가놓고 모텔을 들락거리시니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처음엔 남자친구가 생긴 줄 알고 궁금해하다가 그래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모텔에 출입하는 모습을 혹여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오해를 할까 불안해하다가 차라리 어머니의 사랑을 오픈시켜서 지지해주기로 마음먹기까지 혼자 서가리를 했답니다.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시어머니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흥분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남편은 항상 그랬거든요.
비록 우리 엄마가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 어떤 친엄마도 그렇게까지 나한테 못했을 거야. 난 우리 엄마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쩜 당신하고 엄마가 물에 빠지면 난 바로 엄마부터 구할 거야. 전 그런 말을 들어도 하나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보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암튼 엄마에 대한 집착이 강한 남편은 모텔 소리만 듣고도 이미 눈이 뒤집혀져서 당장 달려갔고 그 문제의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50은 안 된 듯 했는데 40은 넘어 보이는 웬 덩치 큰 남자가 밥 달라고 마치 아기 마냥 소리를 치며 떼를 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에 뭔가를 잔뜩 묻은 남자의 얼굴을 일일이 닦아주면서 달래고 어르고 수발을 들고 있었고요. 남자는 한눈에 봐도 어딘가 모자라 보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저 사람 누구야?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야? 시어머니는 어쩜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예감한 듯 침착하게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 동네로 이사를 와서 미용실을 하며 아들을 키우며 사느라 오직 앞만 보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군입대를 하고 난 뒤 부쩍 허전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때 미용협회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가하게 되었답니다. 주로 복지시설을 다니면서 어르신이나 아픈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주고 염색이나 파마도 해주는 봉사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에 갔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곳에서 만난 남자 때문이었대요. 사실 시어머니는 그 무렵부터 이상한 꿈을 계속 꾸었답니다. 처음 보는 웬 남자가 나타나서 시어머니를 원망의 눈빛으로 한참 쳐다보다가 그냥 사라지는 꿈이었대요. 깨어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는 얼굴이 아니더랍니다. 혹시 미용실에 오시는 남자 손님인가 싶어도 아니고 주변에 그런 얼굴의 남자는 없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꿈에 나타났던 바로 그 남자를 만난 거였습니다. 왜 그 남자가 꿈에 나타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대요. 그날 거기서 만나게 된 게 뭔가 우연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어린 시절에 입양이 되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고 정신지체 장애 판정을 받자 양부모에게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는 머리끝이 쭈뼛하고 서더랍니다. 입양보낸 남동생 생각이 났대요.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고 보니 왠지 생김새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고 피가 말랐는지 몰랐대요. 혹시나 아니더라도 인연이라 생각하고 평생 후원자가 되겠다고 생각했죠. 만약에 정말 남동생이라면 생각만 해도 눈물부터 터졌고 남동생을 버린 양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일었답니다. 그리고 결과는 99.9% 남매지간이었습니다. 남동생을 부둥켜 안고 참 많이 울었대요. 이렇게 만나진 것이 기적 같았지만 좀 더 좋은 환경에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입양 보냈는데 오히려 남동생의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에 깊은 자책에 빠졌답니다. 그때부터 매주 복지원에 남동생을 보러 다니셨대요. 저나 남편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것은 갑자기 삼촌이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몰랐고 그 삼촌이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을 알면 혹여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냥 업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부양할 생각이었답니다. 그렇게 조용히 남동생을 만나러 다녔는데 얼마 전에 그 복지원이 문을 닫게 되었대요. 국가 지원이 끊기고 후원도 줄어들어서 결국 그렇게 되었는데 시설에 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시설로 뿔뿔이 흩어진다는 말에
어머니는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하셨죠. 이제 겨우 만났는데 또 헤어질 수도 없었고 다시는 남동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답니다. 처음엔 같이 살려고 적당한 방을 알아보려 다녔지만 없더래요. 지금 시어머니의 집은 거의 원룸식으로 되어 있고 시어머니가 일을 나가시면 하루 종일 남동생 혼자 있어야 하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을 혼자 둘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일단 집을 구할 때까지 모텔에 동생을 장기 투숙시키고 모텔 주인에게 웃돈을 주면서 자신이 없을 때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왜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미안하다. 괜히 너희들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 설마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삼촌 못마땅해 할까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정말 서운하다. 엄마 일이 내 일이지. 아픈 삼촌을 이런 모텔에 모시는 게 말이 되냐? 엄마 욕하는 게 아니라 내 욕을 해요. 당장 삼촌 모시고 가요. 아유, 괜찮아. 곧 엄마가 방 구해서.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진짜 화낸다. 남편은 일단 아픈 삼촌을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삼촌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편하게 계실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았고 그곳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모두 일을 해야 하니까 하루 종일 삼촌 혼자 집에 둘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삼촌에게는 훨씬 나았고요. 대신 자주 찾아가서 삼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평생 삼촌 병원비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재호야, 삼촌한테 잘해줘서 고맙다. 엄마도 참. 우린 가족인데 그런 인사치레를 왜 해. 그리고 평생 나 혼자 엄마 독차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도 엄마한테 받은 거 조금이라도 삼촌에게 갚아야지. 엄마가 삼촌 그렇게 입양 보내고 항상 그리워하며 사셨잖아. 어머니, 재호 씨가 갑자기 철이 든 것 같네요. 네 남편이 원래 속에 있는 말 잘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속정이 깊은데. 그러게요. 그 속정 깊은 건 왜 저한테만 예외일까요? 우린 또 그렇게 한바탕 웃으면서 새삼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평생 가족을 위해서 힘들게 사셨는데 이젠 좀 내려놓으세요. 앞으로는 어머니 자신의 삶만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어머닌 충분히 그럴 자격 있으세요.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근데 난 지금도 좋아. 너랑 재호랑 삼촌이랑 이렇게 다 같이 얼굴 보면서 수다 떨면서 사는 게 좋아. 그리고 감사하고. 늦었지만 승원이 다시 만난 것도 감사하고. 세상에서 제일 딸 같은 며느리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 아휴, 이제 더 바랄 거 없어. 더 바라면 욕심이지. 어머니는 그런 분이세요. 자신의 삶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언제나 내어놓기만 하는 분이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유독 더 그러세요. 가난 때문에 어머니를 잃었고 여동생을 잃었고 남동생마저 입양을 보냈는데 그 남동생이 아픈 몸으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절통했을까요? 그런데도 내색 없이 조금의 고민 없이 아픈 남동생을 오직 자신의 몫으로 품으시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품으셨죠.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연민했고 그 연민이 좋은 감정으로 커졌고 어린 아들에게 엄마가 돼주고 싶었던 그 따뜻함이 평생 어머니 인생을 힘들게 했지만 정작 당신은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네요. 전 정말 다시 태어나도 우리 어머니처럼은 절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전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린 매주 삼촌을 보러 갑니다. 삼촌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수다를 떨어요. 삼촌은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전 삼촌만을 위한 특별 커피를 만들어서 꼭 가져갑니다. 즉석에서 커피를 내려드리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활짝 웃으시는데 정말 귀여우세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합니다. 가족은 피의 결합이 아니라 마음의 결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은 유전자의 연결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추억을 나누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처 주고도 괜찮겠지 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처받은 곳을 호흡 불어주고 약을 발라주면서 손잡아주는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 그렇게 매일 시어머니께 배우고 깨달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남편을 존중하고 삼촌을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